1651년 겨울, 눈발이 흩날리는 형장. 쇠사슬에 묶인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끌려 나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조정을 호령하던 영의정, 김자점입니다. 그가 받은 판결은 능지처참. 살아있는 몸에 사지를 찢는 조선 최악의 형벌. 군중 사이에서는 분노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간신이 아니었습니다. 반정의 공신이었고 병자호란 당시 도원수였으며 인조가 가장 신임했던 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역적이 되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김자점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자라, 어떻게 조선의 가장 위험한 괴물로 변해갔는지 그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려 합니다. 광해군 시대, 조정은 파당으로 사나웠고 세력은 늘 뒤집혔습니다. 젊은 김자점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두드러지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과거 급제는 늦었고 벼슬길도 더뎠습니다. 그럼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623년 3월 서인 세력이 감행한 인조반정. 수십 년간 누적된 광해군 정권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거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이상한 대목을 남겼습니다. 김자점은 약속된 집결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뽑아든 자들의 함성이 서울밤을 흔들 때 그는 멀리서 형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할 조짐이 보이자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취한 자리는 선봉이 아니라 안전한 후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반정은 성공했고 그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애매한 공을 세웠지만 공신이 된 이상 권력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계산이 빠른 자를 위해 열린다. 이 깨달음은 그의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청나라의 기병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단숨에 건너왔고 조선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선의 도원수, 즉 총사령관은 김자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휘한 토산 전투는 말 그대로 참사였습니다. 병력은 흩어지고 지휘는 혼란스러웠으며 그는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굶주림과 추위 속에 신음하던 동안 도원수는 전선 어디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당연히 탄핵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 죄목은 무능을 넘어 패전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인조의 마음속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외세가 아니라 언제 자신을 버릴지 모르는 신하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그 불안을 이용했습니다. 전하, 10만은 전하를 떠나지 않사옵니다. 그 한마디는 인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탄핵이 쌓일수록 오히려 인조의 신임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김자점은 전쟁에서 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가 더 깊이 파고든 곳은 조정이 아니라 궁궐 내부였습니다. 그가 접근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인조의 후궁, 조소영. 훗날 귀인으로 승격되어 조귀인으로 불리게 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녀를 그녀의 아들 숭성군과 혼인시켜 왕실의 외척이 되었습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가문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신하가 아니라 왕실 혈맥과 직접 연결된 왕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궐에 숨겨진 이야기, 왕의 속내, 후궁들의 동향까지 자연스럽게 그의 귀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망이 가장 위협적으로 작동한 순간은 병자호란 이후 인질로 잡혀있던 소현세자가 귀국했을 때였습니다. 세자는 청나라 문물과 서양 학문을 익히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조선의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귀국한 아들은 낯설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청나라와 가까워진 아들이 자신을 몰아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더욱 키운 사람이 조소용과 김자점이라는 의혹은 당시 조정에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1645년 소현세자는 귀국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실록은 그의 시신 상태를 검게 변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듬해 세자빈 강씨는 인조 독살 혐의로 사약을 받습니다. 세자의 아들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중 2은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역사는 김자점이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직접 손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살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세자의 죽음으로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본 인물은 김자점과 조귀인이었습니다. 1649년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합니다.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겪었던 효종에게 병자호란은 단순한 옛 상처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북벌 준비에 착수합니다. 군사훈련, 무기정비, 성곽 보수. 하지만 이 변화는 김자점에게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효종은 김자점이 인조 시절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급격히 김자점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김자점이 선택한 길은 은퇴도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에 밀서를 보냅니다. 조선 왕이 군사를 일으켜 북벌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의 군사 기밀이 적국의 황제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선을 위해 싸워야 할 무인이 나라를 팔아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청나라는 곧바로 조선에 따졌고 효종은 외교적 궁지로 몰렸습니다. 이 일은 후대 사대부들이 김자점을 조선의 괴물이라 부르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효종은 인조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김자점을 제거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651년 김자점의 아들 김익이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조정에 올라옵니다. 수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결국 청나라 밀고 사건까지 드러났습니다. 판결은 단 하나, 능지처참. 12월, 눈 내리는 형장. 끌려 나온 김자점은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나는 왕을 지켰을 뿐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조선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국가를 위한 충성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외침은 그의 뻔뻔함이 아니라 그를 괴물로 만든 자기 합리화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의 죄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팔도에 나뉘어 보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괴물이 태어나지 말라는 역사의 경고로. 김자점은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회를 찾는 평범한 야심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야심이 도덕의 한계 없이 책임의식 없이 자라났을 때 그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뱀이 되었습니다. 반정 공신으로 시작해 청나라 밀고자로 끝난 그의 삶에는 한 줄의 논리가 관통합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 위험한 문장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에도 어디에서든 반복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